사람이 있으면 입구에 한 요 정도 되는 정도 크기예요. 즉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을 만들었죠. 네, 제가 지금 미술 작품은 3번을 태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작품이 엄청나게 큰 대형 작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혼자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건축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 땅을 누가 주고 이걸 만들 재료를 주지 않으면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작품까지 현대 미술의 상황이 와 있습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미술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께 미술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바뀌는 현대 미술의 변화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중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미술이 만들어졌고 미술이 왜 생겼고 미술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이런 대형 작품의 세계가 왔을 때는 또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날의 미술과 옛날 미술, 그리고 이 미술 시대라는 지난 한 500년간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에 이러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작품은 뭐 어마어마한 구조물 같은 건축보다도 더 큰 건축물을 보여드렸고, 이건 한 200평 정도 미술관에서 하는,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은 워낙 멋진 비엔날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불이라는 작가인데요. 담요가 아니고 이불이에요. 아세요? 이불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전시를 하는데 그냥 작품을 하나를 갖다 거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서 전체를 아크릴 같은 거울로 만들고 어떤 아키펠레고라는 지도 같은 모양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입구서부터 걸어 들어가서 작품을 누리고 느끼고 나오는, 그냥 바라다만 보는 미술이 아니라 내 몸이 들어가서 체험하는, 아까도 그런 체험하는 그런 미술의 작품을 만드는 설치 미술가이자 조각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갖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작품이 이제 다 설치 미술들이에요. 이런 것도 누군가가, 미술관이 그야말로 돈 주거나 누군가 지원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아니시 카포라는 영국 작가는 호주의 깁스 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콜렉터가 자기의 땅에 조각가들이 작품을 하게 만들어줘서 가능했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현대차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현대자동차가 저희에게 아주 큰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 후원금이 없으면 우리 국가기관이 저런 대형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 미술관을 순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작품이지만 더 큰 공간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치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그 미술관 가서 새로운 태양의 도시라는 이탈리아의 어떤 시인이 쓴 책을 읽고 작가가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작품이었죠. 작품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외려 옛날보다 더 쉬워요. 옛날에는 미술을 막 읽을 줄 알아야 됐는데 이제 미술이 굉장히 경험하는 미술로, 또한 몸이 움직이고 체험하고 그 경험하는 미술이 경험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자체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은 보셨나요? DDP라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까 그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서울에 만든 디자인 미술관이에요. 코로나 때 오픈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왔었는데요. 그 레픽 아나돌이라는, 제가 이번 런던에서도 대규모로 전시했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 선생님은 UCLA 교수를 하면서 지금 한 40명의 그 연구원들하고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한국에 와서 사진을 서울이라는 주제를 찍은 것들을 모아서 한 2억 장의 사진을 갖고 연결시켜서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드는 미디어 아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밤에 프로젝션을 통해서 지금 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부터 막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15m가 되는 조각품, 또 미술관 안에 거울방을 만드는, 이제는 건축물 안에 파사드에 이런 영상을 쏘는, 굉장히 또 광주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멋있지 않나요? 작가가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고 참여해야 이 작품이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기획한 전시들인데요. 또 S. 데블린이라는 영국 작가가 정말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가 너무너무 나빠지고 혼탁해지고 더러워져서 이런 블루 스카이가 없어지고 블루 스카이가 화이트가 되면 어떨까,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약간 염세적인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만든 작품. 또 여기는 칼 스탠 니콜라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런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독일 작가의 유니칼라라는 작품입니다.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런던에서 지금 기획을 해서 지금도 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좀 이상하죠?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술사학자인데 제가 지금 하는 작가들은 이런 새로운 현재의 미디움 재료들을 갖고 빛, 인공지능, 프로젝터, 컴퓨터 그래픽,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는 미술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대미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LG전자가 후원을 해줘서 아주 굉장히 얇은 올레드 패널을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위스 건축가가 얇게 움직여지는 그 올레드 패널로 그야말로 텔레비전 패널 같은 걸로 꽃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살 때는 이런 미술이 현재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몇 사람만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는 시대 때는 이러한 미술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보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Next. 네. 다시 그럼 PT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서울 라이트가 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해도 되나요? 안 되는데요. Next. 네,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 오픈을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아주 센세이셔널 했던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네. 자, 여러분, 이러한 미술이 막 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엄청 변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변하고 있고, 생태계를 보려면 만드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소장하는 사람, 이런 시스템을 쭉 보셔야 되는데 아까 봤던 작품들은 너무너무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거래를 하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대 때는 그런 작품들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까? 경험하는 티켓으로 거래를 해야 될까? 저런 작품은 살 수도 없고 사더라도 집에다 갖다 볼 데도 없고 걸 데도 없어요. 그렇죠? 좀 전에 보셨던 작품들. 그런 게 바뀌는 한편 두 번째 바뀌는 것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짜잔, 한국 작가입니다. 2006년도에
홍콩의 크리스티라는 데서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해외 나가서 작품 파는 게 오래전 얘기 같죠? 아니에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크리스티에서 6명 작가를, 그리고 2005년도에 15명 작가를, 2006년도에 한 29명의 작가를 나오게 된 게 공식적으로 한국 작가들을 한국에서 뽑아서 해외에서 하는 마켓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큐레이터로 뭐 부산 비엔날레도 일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뭐 리버풀 막 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어릴 때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미술 시장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짜잔 하고 나타난 작품이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인데 가까이 보면 마오쩌둥의 얼굴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가가 어디서 나왔나 보면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전시도 안 했고, 우리나라에 약간 그 옛날에 국전이라고 194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전시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선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한국 작가들 상 주는 전시가 있었는데 49년부터는 국가가 수상을 하는 국전이라고 해서 솔직히 한 번은 서울대 미술가가, 한 번은 홍대 미술가가 상을 받는 약간 서울대 홍대 하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같은 그런 전시가 작가들을 키우는 중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대구의 어떤 대학을 나오신 작가분이 우리나라 어떤 작가들을 다 제끼고 첫 번째 작가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때는 이완 선생님도 거래가 되지 않았고 정말 한국 작가들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가가 김동유 작가였죠. 이제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나라 갤러리에서 많이 소개도 안 하는 작가가 홍콩에서 일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될까? 이제 시장의 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비평가가, 어떤 미술관 관장이 누구누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작품이 그냥 올라가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즉 홍콩에서 김동유 작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왜? 작품은 있지만 옛날에는 아시아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죠. 2008년에 중국이 올림픽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고 하면서 김동유 작가부터 시작해서 한국 작가들이 글로벌 시장에, 국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페이지는 없애주세요. 2018년 서울 옥션에서 이제 한 12년 지나서 보니까 김한기 선생님 작품도 홍콩 서울 옥션에서 85억까지 낙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년에는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이 131억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술 시장이 변화하는 아주 그 현장에 여러분이 지난 12년간을 사셨어요.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너무 어리셔서 제가 보기에는 12년 전에는 더 어린 정말 학생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즉 미술이 너무 크게 변하고 있고 미술 시장이 변하고 있는 현장에 누가 살고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변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정말 엄청난 언택트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5년간은 엄청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아트의 생태계가 어떨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들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아까 시대가 좀 바뀌었죠. 아까 맨 처음에 2012년도에도 뭐 이완 선생님도 22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85억, 그 다음에는 2019년에는 131억.
와, 이게 장난 아닌 한국 작가의 작품이 100억이 넘는, 와, 이건 너무 대단하다라고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인상파 후기에 20세기 초기에 있는 회화 작가들은요, 얼마나 하냐면 2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작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왜 한국 작가는 많이 안 오를까요? 많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왜 뭐가 중요한 그림이라고 인정받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어떻게 이 작품은 2천억까지 될 때까지 왔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술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작가들 중에 예를 들어 앤디 오홀드 98년도에는 193억이었는데 2015년에는 529억이다가 2020년에는 1000억이 다 되어가는 엄청난 미술시장의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작입니다. 과연 비싸기만 하다고 좋은 작품일까요? 아니죠. 예술적 가치와 시장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같이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술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언제나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마릴린 monroe 중에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마릴린 monroe만 비싸요. 왜요? 예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니까. 또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미술 시장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도 존재한다. 마오쩌둥 왜 비쌀까요? 중국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니까. 어떤 다른 영국 여왕의 작품 가격보다도 마오쩌둥이 비싸요. 왜? 중국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니까. 미술 가격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원하는 사람들, 디맨드가 많으면 공급 라인과 원하는 디맨드와 수요와 공급의 라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미술사가랑 저희 큐레이터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미술 시장에서 언제나 그 가치가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왼쪽에 있는 작품도 보세요. 올라퍼 엘리아슨이라는 또한 유명한 덴마크 작가예요. 이 덴마크 작가의 작품 어떻게 보시죠? 아주 멋진 해가 있는 것 같죠? 반구만 만들어졌어요. 반구가 붙이고 위에는 거울이 붙여져서 마치 해처럼. 굉장히 중요한 작가지만 여전히 미술시장에서의 가격은 좀 아주 좋은 조각이 한 3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비싸지만 이런 대형 작품을 하는 예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인정받는 그런 작가의 작품 또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술성과 시장에 있는 가치는 언제나 같이 가지 않는 그런 모호성과 아이러니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같은 그런 설치 미술을 우리가 보고 와 이제 설치 미술의 시대가 왔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저희 미술사가들한테 눈에 보면 옛날에 가서 보는 이런 기막힌 시스틴 채플에 로마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시스틴 채플의 천장화 미켈란젤레 천장화도 보겠죠? 우리에게는 설치 미술입니다. 설치 미술 아닐까요? 설치 미술이에요. 누가 커미셔너예요? 누가 부탁했어요? 교황이. 누가 만들었어요? 작가가 6개월 동안 완전히 거꾸로 들러붙여서 미켈란젤로가. 물감 누가 사줬죠? 교회가 사줬어요. 누가 작품 오운하죠? 교회당이. 누가 오더해주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시대였죠. 우리 아까 설치 미술들 똑같지 않나요? 누가 오더해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요즘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도 작품은 바뀌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재료가 변했을 뿐이지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시장에 만들어진 이 미술품 거래의 유통에 대한 그런 관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레오 10세
교황이 만들었던 그러한 최후의 만찬 작품이었어요. 자, 저는 이탈리아 가면 로마들은 가시는데 정말 제가 한번 파두바라고 하는 그 파두아를 꼭 가보시라고 얘기하겠는데, 거기에 가면 스크로베니라고 하는 어떤 옛날 이탈리안 고리 대금업자가 만든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기가 이렇게 작고요. 여기서도 이거 클릭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앉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파란색 천장화입니다. 교회당을 만든 설치 미술이고요. 파란색이 그 당시에는 골드보다 더 비쌌습니다. 따삐석이라고 우리 하죠. 그 아쿠아마린 블루, 이걸 갈아서 안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파란색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사람들은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 맨날 파란색 옷 입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옷 입어요? 골드색 옷 입어요. 굉장히 멋진 제단화. 이런 것도 누가 했을까요? 아까는 교황이지만 이건 이제 돈 많은 상인들이, 옛날엔 돈을 많이 벌으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래서 모든 고리 대금업자, 기억나세요? 베니스의 상인? 우리 베니스가 상인이 많았잖아요. 항구였기 때문에 배들이 들어왔고 많은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고리 대금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멋진 예술품을 작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똑같이 작가들도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죠. 자, 이 당시에 마르코 다티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말하는 상인이고 화랑이고 작품을 이제 팔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술시장 안다고 하지만 언제부터 이런 스타일의 미술시장이 만들어졌나 알기 어렵거든요. 바로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다티니. 그래서 아주 유능한 상인이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미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는 언제나 교황이 아니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작품을 의뢰했다면, 이 경우에는 먼저 작품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다른 동네 갖다 팔게요. 내가 다른 유럽에 갖다 팔게요. 해서 처음으로 선 주문을 해서 후 판매를 하는 시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다티니입니다. 그래서 다티니가 이제 화가와 이런 구매자를 연결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작품도 만들었지만 또한 이제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그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사진기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 갖다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하세요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려갖고 가면서 이제 교회당에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이런 거강꽃, 요즘에 말하면 화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지는 시점이요, 굉장히 우리의 현재 이 그야말로 팬데믹과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딱 100년 전에 1819년, 20년, 21년 옛날 사진들 보면요, 그 흑백 사진으로 찍혀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하고 있어요. 그때도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었어요. 이 100년마다 오는 팬데믹도 있었고, 이 14세기 때 흑사병으로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죠. 흑사병이 뭘로 옮긴 줄 아세요? 도마예요, 도마. 나무 도마. 나무 도마로 그 패스트가 옮겨져 가지고 유럽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림 시장이 뜹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이제 도시국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도 세습규정의 신흥 상인, 또 회화도 모자이크, 타피스트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술과 더불어 미술을 오브제, 작품, 판매할 수 있는 것, 거래할 수 있는 커머디파이된 물건, 예술품이라고 우러러보는 예술품이 아닌 우러러보는 미술품을 넘어서는 사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어 하고 있는, 정말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패스트 때 죽게 되면서 이런 재단화가 굉장히 유명하게 돼 아주 그 당시에 유행이 되죠. 우리 요즘 막 명품 시장이 요번 코로나 때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막 무슨 명품 스토어 앞에 막 줄들을 1시간씩 쓴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그거를 줄을 서서 저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사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명품 시장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물건이 그런 과시욕을 하는 사실은 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가 죽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트렌드였습니다. 작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엘 콘 교수가 미술시장을 연구해 봤어요. 봤더니 1848년에는 그 가격이 한 뭐 4데나리온, 피오리노 정도 하던 것들이 딱 흑사평 떠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들 집안에서 그런 아까 재단화 자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다 죽으니까 기도하기 위한 재단화를 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미술시장이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술 가격이 8배가 올라가요. 여러분 미술시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술시장 구조가요. 시작이 여기예요. 우리는 더치 17세기만 생각하지만 사실 미술시장이라는 것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시작이 이 14세기입니다. 흑사병 때입니다. 팬데믹 시대 때 사람들의 니드로 이제 작품을 가려놓고 기도하기 위한 이런 미술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술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예술적으로 멋지고 하지만 그리 순수하게만 발전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감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볼까요? 무슨 그림이죠? 꽃그림이요. 사람들이 그냥 예쁘니까 꽃그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그 꽃 안에 조그마한 파리도 있고 벌레가 조그만 파리, 풍뎅이, 스네일, 버터플라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그마한 벌레들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북유럽에서는 예수님의 성상을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뭐를 그렸을까요? 예수님 대신 집안의 종교적인 대상으로 놓고 싶은 그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 성상 대신 이런 꽃그림을 그렸을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미술사 책 한번 읽어보셨던 분 중에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예수님 마리아 그림을 집에다 놓지 않고 왜 이런 꽃그림을 놨을까요? 꽃그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여성분? 네. 그쵸? 아름다운 꽃인데 한번 피고 져버리면 흉측하기도 하다. 혹시 이 비밀을 알고 계신 분? 왜 그렇게 유럽에서는 꽃그림을 많이 그릴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발소 그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발소 가면 이런 꽃그림 하나씩 있었어요. 자, 우리 미술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예쁘니까 집에 장식으로 좋았겠죠. 근데 이 당시는 꽃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요. 너무 비쌌어요. 화가들이 이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요 꽃 봤을 때 여기 폈을 때 하나 그려놓고 저거 폈을 때 하나 그려놓고 질 때 그려놓고 스케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꽃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한다면 자기가 요때 폈을 꽃, 요 낀 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그린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한 번도 꽃을 부케처럼 꽂아놓고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비싸서. 그쵸? 또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꽃들이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 이 꽃 보면서 와 시체꽃 예쁘다 이러세요? 시체꽃 그거 다 잘려진 거잖아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듯하지만 다 밑에 잘려서 죽은 꽃이에요. 와, 죽은 꽃 아름답다. 시체꽃이에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it is going to die soon. 이것도 죽을 것이다. 뭐죠?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의 순간이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정물화 해서 꽃그림 그리고 이 사과랑 물병 그리고 이런 거 어릴 때 미술 시간 해보셨어요? 물체가 정지한 그림이라고 해서 정물화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틀린 말이에요. 정물화가 still life인데 life가 생명이 멈춘 게 still life의 뜻이에요. 우리 스파클링 워터는 가스물이고 still water라고 하는 거는 맹물, still water. 물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가 없는 거. 정지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젊고 아름다운 나날이 있는 듯하지만 우리 또한 다 죽는다.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한하다.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신을 생각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리는 거는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있지만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성상, 어떤 우상을 그리지 말자. 대신 꽃을 집에 그려놓는 거죠. 십자가를 놓거나 꽃을 그려고 We are going to die soon. 우리도 죽을 거야. 즉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자. 라고 북유럽의 집은 훨씬 더 이탈리보다 작았어요. 집이 작은 집에다가 커다란 예수님의 그림을 놓는 게 아니라 조그만 집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꽃그림. 예수님을 생각하자.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자. 라는 그런 맥락으로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탈리아에서 조그만 재단 하나 그려서 8배로 비싸게 팔리는 거랑 똑같이 이 북유럽에서는 꽃그림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런 꽃그림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까날레토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는 베니스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베니스를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샌마르코 그 파빌리온에 두오모가 있고 저런 뭐 중탑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각에서 이거를 그려야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즉 이것도 짜집은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린 게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까날레토는 그 당시 유럽에서 너무나 많이 유럽의 귀족들이랑 왕족들이 이탈리아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란드 투어라는 걸 통해서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선생님한테 갖고 프로젝터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여행을 하면서 2년, 3년간 공부하는 게 그란드 투어가 그 당시에 귀족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귀족들이 뭘 사왔죠? 포스트카드. 대표적인 포스트카드가 까날레토라는 작가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왕족 미술관들에 가보면 까날레토의 그림이 있다 없다? 완전히 많다. 까날레토만 유명한 작가 있을까요? 그 당시? 그 당시에 까날레토보다 더 중요하게 베니스를 그린 작가도 많아요. 아무도 안 떴어요. 까날레토만 떴어요. 너무너무 사업을 잘했거든요. 까날레토의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게 그 그란드 투어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나 한 번쯤 스탑바이 해야 되는 원스톱 플레이스였어요. 그 안에서 밥도 먹고 굉장히 저는 제가 이 미술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때 미술은 이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예쁜 그림만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야. 아까 꽃 예쁘긴 하지만 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대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흐드러서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사실은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제가 벌레를 보라 그랬는데 가까이 보면 벌레가
아름다운 꽃도 벌레가 있으면 그렇게 거기다 밥이 돼서 그 벌레는 생성되고 발전하고 나가지만 꽃은 흐드러 문드러지는 이런 거를 가장 또 영감받은 작가가 데이미언 허스트라고 있죠. 자, 넘어갑시다. 루벤스라는 작가는 우리 프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 때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프란다스의 개라는 만화에서 그 네로가 정말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작품이 그 루벤스라는 앤트월프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마리아의 그림이었거든요. 루벤스는 별명이 뭐냐면 메이커예요, 메이커. 루벤스도 그 당시에 100명의 스튜디오를 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서 모든 유럽의 궁전마다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루벤스는 요만하게 그려요. 이거를 실로 다 재요. 눈금자처럼. 그래서 그걸 실을 확대해요. 그래서 고기 라인을 그려가서 만드는 천장화랑 저런 모든 천장화, 유리창, 벽화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누구다? 루벤스다. 훌륭한 작가죠. 근데 루벤스는 왜 훌륭한 줄 아세요? 너무 많이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 줄 아세요? 그림이 비싸지고 훌륭한 작가의 특징이 많이 그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 많이 마으면 비싼 작가가 됩니까? 많이도 하기가 힘들어요. 미술 시장에서 버텨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물감 살 돈을 줘야 돼요. 누군가 사기도 해줘야 돼요. 피카소가 몇 점을 만든 줄 아세요?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의 인생 90년 동안 43,850개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도대체 하루에 한 개를 만들어도 이게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야 되는, 물론 3만 개가 판화이기는 해요. 엄청난 프롤리픽한 작가죠. 많은 작품을 루벤스 별명이 메이커였어요. 너무 많은 걸 만들다 보면 좋은 것도 좀 남겠죠. 우리가 천천히 막 그 당시에 있는 미술 시장의 모습이에요. 이 작가는 아주 재밌지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초상화도 앉아서 그릴 수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 저기 위에 보면 티티아노 같은 베네치안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나는 조각도 만들 수 있고 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성모자상도 그릴 수 있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스튜디오거든요. 이거는 윌렐름 반 하크트라는 정말 자기 스튜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온 고객에게 나 이런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하고 있는 자기 샘플북이기도 해요. 너무 좋은 작가를 제가 이상하게 말을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대에도 이 작품을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1시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졌던 맥락 뒤에는 그런 이유도 있더라 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미술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정말 미술 시장에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런 두치오라는 작가죠. 여러분, 혹시 노트르담 누가 건축한 건축가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기막힌 1000년의 중세시대 동안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들에는 작가 이름은 없다. 왜냐하면 신을 위한 예술이니까. 하지만 언제 때부터 미술가 이름이 브랜딩 돼서 나오느냐? 이때부터예요. 지오토, 두치오, 이 사람 마사치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이 이름이 나온 게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작가들 이름이 나온 게 13세기부터 작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작가들의 이름이 보다 스타일에 따라서 브랜딩이 만들어진다. 이제 미술 시장이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 르네상스 때부터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요즘은 사진으로 찍으면 돼요. 옛날엔 역사를 왜 그렸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온 작품들이죠.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 그림들을 그리면서
정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예찬하는 아폴로 여신을 위한 방에도 옛날에도 있던 거를 다시 배워서 그야말로 옛날 그리스 시대 했던 거를 공부해서 만들어낸 역사화가 이런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전쟁화가 되는 거겠죠. 보이세요? 여기도 말이 있죠, 말. 말 그림이 이탈리아 시대 때 오면 이런 그림으로 똑같이 나타나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런 미술 시장과 작가들의 이름이 브랜딩되고 이제 작품 판매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자, 우리 또 아주 좋은 작품 하나 볼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오늘 드린 자료 중에는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그림들의 좀 내용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세계 최초의 유화예요. 조금 전까지 보셨던 거는 계란 노른자에다가 알료를 넣어서 빡빡한데 막 그림 그리는 에그 언 템페라라고 하는 그 템페라 기법으로 그린 거고, 이때부터 북유럽에서 이런 유화가 생깁니다. 자, 제가 오늘 최초의 화상 다티니도 말씀드렸고요. 최초의 아티스트 이름 지오또, 예, 뭐 또 그 제자 두치오 마사치오 이런 사람 얘기해드려. 최초예요. 미술시장 거래되는 팬데믹 때 금으로 8배까지 올라간 거, 또 최초의 유화, 최초의 역사화. 유화로 그리니까 뭐가 달라요? 굉장히 색감도 다르고 굉장히 섬세해지죠. 털 보세요. 강아지. 그다음 밍크 털. 그다음에 빛이 쭉 내려 들어오면서 창문에 반짝반짝 움직이는 귤. 저기 거울도 보이고요. 거울 앞에 비치고 있는 작가의 이름도 가까이 봐서 망원경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얀 반 아이크가 입회했다. 이 결혼에 내가 입회했다. I'm the witness. 나는 증명자다. 라고 써 있는 이미지까지 써 있어요. 글까지. 저게 카메라의 원시도 되고요. 자, 이런 그림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우리 천지창조 이런 거는 예수님을 예찬하기 위한 거로 건축 조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예수님 성모 마리아 그렸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리아 대신 종교적으로 꽃그림이 그려졌었고, 전쟁에 이긴 걸 승리하려고 역사화가 그려졌었고, 그렇죠? 이 그림이 또 왜 그려졌을까요? 결혼식 기념하려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꾸 이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언제나 그림을 보실 때, 옛날 그림은 특별히 보실 때 이 그림은 왜 만들어졌을까? 왜 그 시대에 존재하는 그림일까? 누가 커미션을 줬을까? 누가 그려달라고 했을까? 어떻게 샀을까? 이 작가들은 어떻게 그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작가들을, 혹시 이런 미술계에 일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작가들을 키워야 될까? 우리 작가들이 더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야 될까? 우리 광주 작가들이 나가려면 어떤 유통구조와 어떤 새로운 그런 홍보 전략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이 작가들을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것만을 그냥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마켓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이 또 적용이 됐구나.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새로움이 발견되고 그 새로운 작가들이 이제 그 시대를 리딩하게 되는 거죠. 이 작가도 아주 재밌어요. 이 작가는 한번 아셔야 되는 작가인데 얀 반 아이크라는 작가예요. 얀 반 아이크. 최초의 유화 작가. 딱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결혼한 건 줄 아냐고요? 남자 여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지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멀리 계셔서 그러지 가까이 보시면요. 여자 손에 반지가 중간까지 끼어져 있어요. 딱 집어넣으면 결혼하고 나면 집어넣으면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란 걸 상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촛불도 7개 중에 하나가 유일한 약속,
그 다음에 신발도 벗어요.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왼쪽에, 왜냐하면 홀리한 약속이니까 내 성경에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떨기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신을 벗으라. Very important promise. You have to take off your shoes.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심볼이에요.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강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결혼이니까 자기네 강아지까지 앞에다 놔요. 이런 심볼릭한 그림들을 아이러니컬한 이런 알레고리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되게 뚱뚱해요. 임신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미술자 책에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요. No, 아니에요. 북유럽에서는 청교도적인 북유럽의 그 신학에서는 여자의 아주 가장 큰 덕목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건 뭐냐면 I can have a baby.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덕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핀이라는 이탈리안 남자가 북유럽에 가서 북유럽 여자를 부인으로 맞는데 교회당이 없으니까 자기네 방에서, 호텔 방에서 결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많은 심볼릭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을 도상학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 아까 그거는 결혼식 사진 대신 그렸다 그랬고요. 자, 이번에 또 이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기따랗게 있어요. 사실 사진으로 보기엔 너무 크지만 이거를 진짜 사이즈로 본다면 아마 이 스피커 4개를 붙인 정도 사이즈가, 스피커 4개를 붙여서 한 2배로 정도 내린 게 원래 작품 사이즈거든요. 딱 뭐처럼 생겨요. 침대 헤드예요. 이 그림은 누가 오더를 했냐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아빠가 그 딸의 침대의 머리 헤드로 그림을 보티첼리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왜? 내 딸이 결혼해서 정말 이 그림의 주제인 비너스와 마르스. 마르스는 뭐예요?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비너스, 사랑의 신과 부부거든요. 결혼을 해서 정말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사랑에 취해서 늘어져 잠을 자고 있는 듯한, 그럴 만큼 사랑에 빠져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을 읽는 방법들이에요. 옛날 그림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이 미술사 책을 보고 미술관을 가면서 제가 불문학을 공부했는데 그 루브르를 가서 이런 미술을 보다가 정말 미술에 빠져서 미술사 책을 읽고 미술 작품을 보고 이런 19세기 이전의 작품을 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공부하다가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고 또 큐레이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쁜 그림인 듯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목적과 이유와 그 시대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은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어떻게 작가가 해석하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예쁜 그냥 이미지만 나타내는 게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시대를 어떻게 이 작가가 해석해내느냐 하는 게 예술을 하는 어떤 창작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특별히 이때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비너스, 마르스 이런 신들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잘난 체이기도 해요. 왜? 나 그리스 신화 읽을 줄 알아. 나는 글을 읽을 줄 알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왜 예수님 그 그림들, 교회당 그림들 그리는 줄 아세요? 산상수훈에서 막 예수님이 눈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왜? 아무도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리던 게 옛날 종교화예요. 이런 그림들 왜 그려요? 나 나 읽을 수 있어. 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를 커미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비너스라는 걸 아는 거는, 비너스 그야말로 호머의 그리스 신화를 호머의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이거를 알기 때문이죠. 마르스도 동시에 또한 메시지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취해서 살지만 그래도 여자를 조심해라. 그 세타일들이 막 마르스 일어나 빨리 깨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지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어린 관객들이 있어서 막 일어나요. 전쟁에 나가야죠. 안 나가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열심히 어떤 너무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도 이 비너스와 마르스 이야기에 두 가지가 중의적으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즉 미술을 하나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침대 헤드로도 쓰였고 내가 그렇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회적인 포지션과 지식 정도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작가들이 어떤 장인의 한 부분으로 이런 데코레이터로서도 역할을 했더라. 단지 그냥 미술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 사진처럼 어떤 가구의 일부분으로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의 일부로 이 작품이 그려지기도 한 거죠. 자, 이런 건 여러분이 보면 너무너무 좋을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하나, 둘로 잘라서 나무, 세례 요한, 하늘, 3분의 1 황금 비율, 비례 균형 조화, 최고의 예술적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 하늘에서는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그 비둘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근데 성령님 옆에 너무너무 똑같은 라인으로 구름이 있어요. 비례균형 조화를 맞추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와 정말 르네상스 시대 때 너무 좋은 페인팅이야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앞으로 나올 미래의 최고의 미술이라고 하는 인상파 그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작품이죠. 그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많이 사지도 않았고요. 몇 개 남지도 않았어요. 다행히도 바살이라는 미술사가가 열심히 이상하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림자를 많이 쓴 페인팅을 했더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알긴 알았지만 나중에 모네, 마네 이런 사람들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림을 보고 인상파의 영향을 말하고 있게 되면서 더 20세기에 와서 중요한 작가가 된 르네상스 작가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감히 저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옷을 벗고 남자의 팬티가 보여요. 막 옷을 벗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네, 저기 남자가 보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짜자자잔 하고 그야말로 세례를 받고 계신데 저렇게 막 옷을 벗고 있고 뒤에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막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도 재밌는데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리플렉트 돼가지고 강에 비춰지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춰지는 거 그려지려면 언제까지 오냐면 19세기에 마네까지 와야 그림자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 당시에는 그림을 그릴 때 작가가 그냥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천사들 그리면 되는 게 작가가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작가가 되게 불필요한 걸 그렸어요. 막 뒤에 옷 벗고 있는 남자, 뭐 지나가는 행인 1, 2, 3. 아무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산, 원근법, 거리. 풍경화 나오려면 18세기 터너가 나왔을 때야 영국 작가 터너가 나와서야 풍경화가 나와요. 이건 다 스튜디오 앞에서 깜깜하게 그야말로 촛불 켜놓고 그 안료의 결한 노른자의 으깨서 만드는 걸로 그리는 그 템페라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도 보세요. 사실 이게 이 아까 같은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어서 건축에 아주 이탈리아에 가면 그야말로 베네치아에 또 피렌체에 있는 커다란 궁정 같은 교회당에 똑같은 아치로 만들어진 창문을 끼는 걸로 만든 작품이어서 이렇게 커요. 근데 사실 그 다음 거는 그야말로 조그만한 목판, 여기 스피커 하나만한 사이즈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미지를 크게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페인팅이에요. 요거는 목판에다가 나무판에다가 유화로 아주 디테일하게 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사이즈만 봐도 이거는 이탈리아의 그림이에요. 이건 유럽 그림이에요. 바로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북유럽에는 그림을 조그맣게 유화로 그리니까. 그리고 이제 캔버스가 나오려면 이 18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자 이미지예요. 너무 예쁜 아주 삐쩍 마른 북유럽 미인이에요. 이탈리아 미인은 풍만해요. 북유럽 여인들은 삐삐 말랐어요. 근데 여인의 나체를 그리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하고 금지된 일이죠. 기독교 아주 금욕적인 그런 나라에서 여자 나체가 웬 말이에요. 근데 여자 나체를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비너스가 되면 돼요. 비너스가 되려면 옆에 누가 있으면 돼요?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너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황금 사과가 있으면 돼요. 그리스 신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비너스가 그 황금 사과를 갖고 그거를 페리스라는 왕자한테 주는 그런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트로이의 목마에서 그 사과를 파리스 왕자가 비너스한테 줘서 그야말로 트로이가 스메타나랑 스파르타랑 그 전쟁을 해서 그 트로이 목마 사건이 일어나는 아주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림을 읽으려면 막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 신화도 잘잘잘 외워야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던 시기예요. 저게 골드 딱 사과만 놔도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도 생각나지만 동시에 비너스가 갖고 있던 골든 사과도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또한 이제는 비너스의 이름으로 목판화가 그려져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팔릴 수 있는 작은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누드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아마 자기가 아는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여인의 얼굴에 머리에만 모자를 씌웠어요. 그 당시에 저 모자를 쓰고 있는 여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알려진 여인일 수도 있어요. 또한 비너스 맞죠? 제가 일부러 비너스 골든 사과를 갖고 있고 큐피드가 갖고 있고, 이 그림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외교 사신으로 만들어졌던 작품이에요. 그냥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아주 이제 왕권을 갖게 됐는데, 메디치 가이가 너무너무 프랑스에 있는 니콜라라는 왕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니콜라를 한바탕 놀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 니콜라가 이렇게 원조 교제하고 문제 있는 사랑을 하는 그런 왕이라는 걸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브론지노라는 메디치가의 궁정화가한테 이 그림을 하나 그려라. 여자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누드죠. 근데 꼬마 아들, 자기 아들이랑 뽀뽀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큐피드가 화살을 자기가 맞았어요. 엄마를 사랑하게 된 거죠. 이런 옳지 않은 사랑에 대한 결과나 뭐다? 옆에 매독하는 여자의 모습, 요 똑같은 여자의 모습, 얼굴의 옆모습, 여기는 되는데 여기 와서 요 얼굴이에요. 나오네요. 요 얼굴이 요 얼굴. 성병으로 잘못된 모습, 그 다음에 하하하 웃고 있는 어떤 어리석음의 신, 방울을 달고 위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마스크, 그 다음에 정말 요 뒤에는 예쁜 여인 같긴 한데 손에는 허니콤, 사랑을 나타내는데 뒤에는 전갈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스윗한 사랑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어떤 사랑의 결과를. 즉 이런 그림들도 그림 자체로 브론지노가 그린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채의 알레고리 페인팅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지만, 결국은 그런 니콜라라는 프랑스 왕에게 정부의 외교 사신 편지로 대신 약간 놀리는 그러한 사신의 역할을 했던 페인팅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인팅들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 페인팅이 예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맥락의 그런 맥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디테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삼각형 구조의 최고의 명작이죠. 최고의 명작이지만 이 작가가 한 정말 가장 멋있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알 수 없는 풍경화예요. 그 당시 작가들이 중요한 작가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중요한 작가는 자기가 그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술적인 자기의 어떤 기량을 발휘하는, 즉 동굴 속의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삼각형 구도의 마리아와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찬하는 세례 요한, 조그만 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주는 그러한 이미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이탈리아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마 무슨 중국의 풍경화 같아요. 어디선가 보지 못한 그런 풍경화를 상상화로 그렸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좋은 작가들이 하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좋은 그림들은, 좋은 작품들은 그 시대에 해야 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계속 창의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작가들의 상상력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작가라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그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몇 개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우리 루벤스의 그림 같은 거, 루벤스의 그림 또한 정말 빛으로 그리는 그림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야기죠. 삼손과 데릴라의 작품인데 촛불 하나, 지금 이게 안 나와서 좀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도 촛불 하나가 얼굴 꼬불꼬불해진 그런 여자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촛불, 그 다음에 저 남자의 등에 있는 촛불, 저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갖고 있는 촛불, 또 이 앞에 있는 촛불 4개가 그림을 비춰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림을 아주 무대처럼 만드는 삼손과 데릴라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냐면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비너스, 그리스 신화,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예수님도 다르게 나와요. 17세기로 넘어갑니다. 17세기 되어서는 정말 멋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동의 울퉁불퉁하고 약간 둔탁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까라바지오라는 작가는 게이의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자 보세요. 여태까지 종교화, 역사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왕의 이미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 그림도 점점 종교, 신화, 왕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까라바지오의 어떤 정말 막 그 리자드의 뱀에 물린 소년의 모습, 깜짝 놀라는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특별한 건데요. 하갈의 눈물.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이삭과 아브라함의 얘기만 나오는데 하갈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있죠. 하갈이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만든 민족이 누구죠? 지금의 아랍이에요. 하갈의 눈물이 정말 서자가 돼가지고 쫓겨나가는 모습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메인 아들로 이제 예수님까지 낳게 되는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의 눈물이라는 거는 정말 서자, 아주 서러움을 당하는 그 서자의 아랍의 그 기원이 되는 이스마엘의 이미지가 그림에 나왔다는 거죠. 언제나 전통파 미의 옆에 있는 사이드
주류 아닌 비주류가 그림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자, 그림이 이제 짠짠짠 넘어가면서 저 이제 현대로 넘어가는데 그 정말 초반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께 얘기를 이제 궁중의 여러지 또 마담 뽕빠두라는 왕비의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야말로 풍파에 떠내려가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19세기 초인 거예요. 그림에 이제 여러분 오늘 쭉 한번 15세기부터 보면 그림의 주제들이 짠짠짠 나타나는 게 종교, 역사, 왕, 그다음에 그런 권력층, 일반 사람들의 얼굴,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제 삶, 풍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죠? 증기기관차가 나와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림의 주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안에서 바텐더가 나오죠. 그림에서 이제 주제가 누가 나와요? 술 파는 여자. 목에 까만 띠 내고 그 당시에 목에 까만 거 하는 바텐더는 약간 창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모자 높은 그러한 부르주아 남자가 와서 그 여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 여자의 눈빛이 너무너무 슬퍼요. 즉 미술이 이제 거래되던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어떤 교회나 권력층에서 점점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는 정말 보면 놀라워요. 이제 우리가 보는 샴페인도 나오고요. 산업혁명에서 입으로 다 불어서 만드는 경매에 나오는 그 입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병.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싼 텐저린, 오렌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자 드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울, 뿌연 거울. 여자 얼굴은 굉장히 슬퍼요. 여자가 아마도 뒷모습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얼굴이 사실 저쪽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부러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림 안에서 누가 우리를 보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무슨 이 여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슬픈 여자의 모습. 이제 작가가 뭔가 사회에다가 뭔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미술이 그냥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느끼셨을지 몰라요. 아까 예쁜 꽃 그림을 보면서도 그냥 예쁜 꽃 그림만이 아니라 이 인생을 생각하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보면서 창녀 여자가 사실 그림으로 보면 딱 옆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앞의 정면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의 작가 마네라는 작가가, 우리 자꾸 인상파라고 하는데 마나는 절대로 인상파가 아니에요. 마네야말로 현대 미술의 아버지죠. 왜?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을 만든 그런 나라에서 아니 자유평등박애 기가 막힌 시민혁명을 해서 정권을 완전히 이제 그 루이 16세를 다 처단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결국 나타난 건 뿌띠부르주아라는 또 다른 계급이 있고 또 다른 너무너무 가난한 시민 빈민층이 나오게 된 거죠. 또 다른 계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는 너희 평등 자유 박애를 한 그런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시기가 나오고, 여러분 장발장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나 장발장에서 보면 그 뿌띠부르주아들, 마리우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얼마나 그 시민 도시 빈민층이 나옵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면서 밥이라도 배먹고 살았어요. 시민들이 사는 그 도시 빈민층이 나온 거는 너무 절대적인 빈민층이 시작됐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에 그리는 거예요. 만에 아무도 페인트 값 주지 않아도 그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인상파 작가들은 아버지들이 부자였어요. 마네는 특별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지 말라 그래도 이런 창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죠. 사실은 저는 참 놀랐어요. 저 끝에 있는 발 대롱대롱 매달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린 다리 보면 사실 멋있는 듯 하지만 슬픈 거예요. 서커스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여자가 대롱대롱 자살해서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 받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미술이 제가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미술이 훅 어떻게 바뀌어 왔나 하는 그 500년의 그 미술사의 변화와 미술이 단지 예쁜 그림이 아니라 미술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는 그런 미술의 어떤 의미, 기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마네는 또한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마네의 이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맥시밀리칸 장군의 처형이에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여기 장군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림이 잘렸기 때문에 없거든요. 장군의 왼팔 사람이 옆에 딱 있는데 자기 장군이 그야말로 총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총 쏘는 사람은 앞으로 가까이서 총을 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총을 쏘면서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장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부조리를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개예요. 하나는 정말 혁명에 뛰어들거나 한 명은 너무너무 무관심하게 이 현상을 보면서 그거를 기록하고 그거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미술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이제 사고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사실은 현대 미술의 시작입니다. 아마 고야 같은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요. 총 빵 쏘면 막 눈 터지고 막 놀래고 막 짜잔 드라마틱하게 그렸을 거예요. 아마 루벤스가 그렸어도. 하지만 마네는 되게 담담하게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야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요. 이런 맥시멜리칸 장군이 그야말로 멕시코에 가서 처형당하는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어떻게 감히 우리 장군님을 쏘는 장면을 그리냐고 이게 막 잘기잘기 찔렸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드가가 딜러였어요. 딜러. 드가가 다 찾아다 구해다가 모아서 이 작품을 내셔널 갤러리에 팔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일반 사람, 아주 비너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19세기의 모딜리아니가 그린 여인은 자기의 애인들을 그리는 이미지죠. 더 이상 비너스도 아니고 더 이상 마리아도 아니고 더 이상 그 모자 쓴 큐피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일반 대상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카소도 꽃그림 했어요. 근데 옛날처럼 막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고 우리 어떤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자가 아니라 아주 예쁜 페인팅. 그야말로 피카소가 1901년도에 파리에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그렸던 정말 새로운 그런 피카소의 정물화. 아주 페인털리한. 그리고 그야말로 피카소가 1, 2차 대전 사이에 1925년에 그렸던 사람들을 카네보처럼 식육하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나 Three Dancers라고 하는 3명의 춤추는 여인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풍자하는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스페니시 월 위에 사람이 우는, 여인들과 사람들이 우는 어떤 그 이제 미술이 더 이상 그냥 어떤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림의 핵심이 됐고, 그런 그림들이 이 미술의 에코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지 좋은 그림은 뭐 예쁜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에코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낸 게 이런 딜러가 있어요. 이런 피카소, 마네, 뭐 인상파, 모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키운 화랑, 딜러, 큐레이터, 비평가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몰라르는 정말 너무너무 예술에 대한 신미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 앙드레아스 몰라르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너무나 많죠. 자, 잠깐만 이 이미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제가 요거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기억나세요? 예쁜 꽃 그림 할 때 제가 거기에 벌레, 나비도 있고 스네일도 달팽이도 있고 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옛날 것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데이미언 허스라는 작가, 상어를 포름 알데히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작품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작가. 이 작가가 했던 작품이 박제하는 작가잖아요. 나비를, 살아있는 나비가 죽자마자 채석장에서 주사를 놔서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해서 그거를 모아서 페인팅에 아크릴을 붙이고 그 위에 바로 죽은 색깔이 있는 나비를 붙여서 만든 페인팅이 데미안 허스트의 나비 페인팅이에요. 좀 징그럽지 않나요? 약간 디스커스팅 하기도 해요. 토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맥락으로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자. 아주 이렇게 만든 아름다운 게, 신이 만든 나비의 색깔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런 죽음과 삶에 대한 작품을 생각해 보자 라는 맥락으로 그리는 작품들이 이제 중요해져 가고, 이런 옛날 맥락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현재의 새로운 해석으로 하는 작가가 중요한 작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생태학에서 되게 중요한 에코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좋은 작가를 먼저 잘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런 작가를 키우는 게 1번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작가를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어떤 때는 교회가, 어떤 때는 기업이, 어떤 때는 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그러한 작품들이 지금 순환되고 있다는 것. 제프 콘스의 작품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데이미언 허스트가 만든 작품 중에 그 알약이에요. 알약 색깔이 너무나 이쁘죠. 알약 색깔이 너무 예뻐서 빨주노초 파네모에 그야말로 얇은 그런 쉘브에 놓기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작품,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데 현대 만들어진 알약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떻게 이 시대에 자이가이스트로 이 시대적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와 시장의 가치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작품을 봐야 된다. 이런 에코시스템이 현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은 사회적 합의와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작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만해의 페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맥스밀리칸 장군을 처형했다고 해서 막 그냥 그 좋은 그림인데도 다 쪼깃쪼깃 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작품도 이런 사회적 합의와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예술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또 경제적 가치는 서로 상호 의존 관계로 가게 되는 그러한 맥락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의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네요. 글쎄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이 있게 됐을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미술계가 단지 어떤 미술의 그 예술적 그런 중요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이런 예술 생태학 구조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